네, 안녕하십니까. 수면의 비밀. 오늘 그 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또 비욘디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렇게 더운 날에 낮에 일하다 보면 또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면 꾸벅꾸벅 조는 일을 다들 경험했을 겁니다. 학교 수업 들을 때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조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그 졸음을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낮에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을 참을 수 없어서 회의 중에 졸기도 하고 또 일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고개가 떨궈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때문에 또 커피도 많이 찾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더 많이 졸리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본인이 참을 수 없는 주간 졸음을 과도한 수면, 주간 졸음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과수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간 졸음을 일으키는 수없이 많은 질환들과 질병 또는 원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주간 졸음의 원인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내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얼마나 내가 낮에 졸려하는지를 알아보는 자가 진단표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고 한번 채점을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위해서 대한수면연구학회의 연구의사, 수면연구학회가 연구를 많이 하는 학회죠. 거기에 또 연구의사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아주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신경과 김태준입니다. 예,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오늘은 김태준 교수님과 함께 주간 졸음증, 과수면증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간 졸음증의 영향.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저희가 주간 졸음증이 무엇이, 주간 졸음증, 과수면증과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게 피로도. 네, 맞습니다. 예, 이걸 한번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간 졸음증은 낮에 본인이 깨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간 시간에 본인이 잠자는 시간이 아닌 주간 시간에 갑자기 졸음을 참을 수 없어서 졸음에 빠지는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게 잠에 빠지는 경우를 주간 졸음증, 과수면증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경험들은 사람이라면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자고 싶지 않았는데, 졸고 싶지 않았는데 그 졸음을 참을 수 없어서 잠에 빠지는 경험을 했다면 그거를 주간 졸음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과도하게 너무 많아서 일상 업무나 학습 또 본인의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졸려서 업무에 지장이 초래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초래된다면 그건 질병으로 인정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피로라고 하는 거는요, 졸음이라기보다는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을 낮에 자라고 얘기를 해도 잠을 자지는 않아요. 그냥 기운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처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무기력 상태를 우리가 피로도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본인이 원하지 않게 졸음에 빠지는 경우를 주간 졸음증, 과수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에너지 드링크 음료를 많이 마시고 또 성인들은 커피를 많이 드시죠. 오늘 여러분들 몇 잔 마셨으니까 많이 커피가 좋아서 마시는 분도 있지만 졸음을 쫓기 위해서 마셨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있느냐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 미국 조사입니다. 87년도 꽤 오래전에 조사했는데 미국 성인 남녀의 약 12%니까 10명 중에 1명이니까 이게 병적인 졸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국내에도 조사가 된 자료가 있는데 거의 10%입니다. 남자들보다 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일으키는 게 이제 졸음 운전이 제일 문제겠죠. 본인의 그 건강이나 본인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졸음 운전은 다른 사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건데, 미국 통계를 보면 연 5만 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 조사도 제가 옛날에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약 3분의 1 정도, 약 30% 정도가 졸음운전과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어있고 올바르게 운전하더라도 졸음운전하는 차량이 옆에 있다면 그로 인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졸음 쉼터라고 있죠. 네. 많이 졸리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쉬고 가라고 하는 건데 네.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졸음 쉼터는 임시 방편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안 졸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졸음운전의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알라죠. 이게 낮에 계속 이렇게 조는 대표적인 동물을 코알라라고 하는데 비슷한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14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한쪽은 맨 위에 있는 거 4시간 잔 거예요. 매일 2주 동안 4시간 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하루 6시간을 잔 겁니다. 마지막에 8시간을 잔 거예요. 이게 PVT라고 해서 각성도 조사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게임 같은 거 보면 어떤 숫자 나오면 바로 빨리 누르는 민첩성 조사 있지 않습니까? 번쩍거리면 빨리 누르는,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냐를 했는데 그 반응을 얼마나 잘하느냐 실수율을 조사했더니 4시간 잔 사람이 하루가 갈수록 2주가 다다를수록 그 에러율이 굉장히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6시간 잔 사람은 4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지죠. 8시간 잔 사람도 결국은 올라가는 걸 보면 8시간 또 충분한 수면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8시간 이상은 저희가 우리선 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졸음의 문제는 수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이렇게 잠을 적게 자면 나타난 졸음은 집중력 저하 그리고 또 이 증상 중에 하나인 낮에 졸려서 업무나 학습의 장애를 초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주간 졸음 또는 수면 부족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1986년도 스페이스 채널 챌린지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87년도에 챌린지호가 우주를 해서 왕복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7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훈련시킨 분들이 이 왕복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결국 이렇게 됐죠. 올라가다가 폭발해서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졸음 또는 수면 부족의 대표적인 사고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거의 우리나라 따르면 거의 조단위의 비용이 하늘에 날아갔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인명재해가 나타난 사건인데 이게 이 우주선 발사가 미국의 휴스턴 텍사스주에서 있는 발사를 하는데 그때 계속 발사할 때 거의 2주 정도 악천후가 계속 나오면서 비행기를 발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종사뿐만 아니라 그 엔지니어들이 계속 기계를 점검하고 내일은 할 수 있죠. 날씨가 좋아지면 또 발사시킬 수 있지. 계속 잠도 안 자고 날씨가 개기만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결국 날씨가 좀 개이면서 발사를 했는데 그때 베어링이라고 하는 볼트 하나가 잘못 조종이 되면서 결국 조사해봤더니 졸음 때문에 엔지니어가 그 베어링을 제대로 잘못 떨어진 거를 확인 못하고 그대로 발사하면서 이게 비행기가 폭파됐다라고 하는 결국 졸음 때문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또 인명적인 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체르노빌 사건도 대표적으로 이게 졸음 때문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 원자력이 폭파됐다는 사건을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스턴 쪽에서 이 열차가 탈선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열차를 조종했던 사람이 졸다가 이게 터닝하는 운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못 보고 그냥 직선으로 가면서 탈선해서 여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신칸센 사건이 한번 이게 탈선하면 사람이 많이 사망했는데 그것도 역시 졸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중력 저하 그리고 졸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떤 안전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교통사고나 이런 사망과 재정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주간 졸음의 병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 졸음 여러분도 한번 이거 해볼까요? 저희가 많이 해보는 척도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도 주간 졸음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 척도 설문지입니다. 저희가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8개의 그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호주에서 90년도에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문항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에서 졸면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영화관에서 TV 볼 때 조금 졸린 상황, 책을 볼 때 아니면 이제 누워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실 많이 잘 것 같은데요. 반주를 곁들이게 점심 식사 아까 점심 식사 후에 안 존다고 커피 드신다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점수화하는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졸리면 0점, 조금이면 1점부터 매우 많이 3점까지 8문항이기 때문에 0점부터 24점까지 점수가 분포가 가능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매겨보십시오. 이게 네. 저희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학생들 이거 한번 전 해보는데요. 네. 여기 앉아서 책 볼 때 전혀 안 졸린다, 조금 졸린다, 상당히 매우 졸린다를 점수 한번 계산해 보시고 TV 볼 때 공공장소에서 앉아 있을 때 정차하는 운행 중인 버스나 기차 또 지하철에서 네. 저는 이럴 때 항상 조는 것 같아요. 또 오후에 주변이 허락되고 쉬고 있을 때 누워서 쉴 때 앉아서 대화 중에 점심 식사 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운전 중에 마지막 문제는 운전 중입니다. 본인이 운전하시고 교통 혼잡으로 신호 대기 중에 앉아 있을 때 만약에 본인이 운전 안 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가상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낮 시간에 신호 대기 한 2, 3분 정도 시간에 차에서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졸리는지를 조금 상당히 매우로 0점부터 3점까지 계산해 보십시오. 몇 점 나오시나요? 한번 점수를 판정표를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막 계산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해보니까 5점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근데 오늘 당장을 하는 것보다는 최근 한 몇 개월간, 한 3개월간의 평균치를 계산을 하시면 14점 나오셨다는 분이 계신데, 이 점수를 매겼을 때 0점부터 10점까지가 나오면 정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점이 넘어가면, 11점부터 넘어가면 주간 졸림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의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질환이 있거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가 사실은 이제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이게 어떤 바로 병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설문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선별하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요즘 MBTI라고 성격 검사 많이 하시죠.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4점이 넘으면 병적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에버스 주간 졸음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네. 척도라서 많이 저희가 진료 때도 또 검사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실제로 활용하고 논문 쓸 때도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요. 예, 진료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 수면다원 검사입니다.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머리랑 그다음 코, 그다음에 몸에 배, 가슴, 그다음에 팔, 다리에 센서를 붙여서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정기적인 신호 등을 포함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뇌파랑 그다음에 숨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호흡, 배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들을 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를 비디오로 찍어서 모든 이벤트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얼마나 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면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건지, 코골이가 얼마나 심한지, 무호흡이 실제로 생기는지, 팔다리를 떠는지, 이런 수면 중에 이제 움직이는지 깨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모두 다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 코골이, 무호흡, 그 다음에 이제 하지불안증에서 많이 생기는 이제 주기적 사주 움직임증,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그 다음에 불면증이면 불면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면증이나 수면 과다증이 의심될 때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하룻밤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면 잠복기 반복 검사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2시간 간격으로 낮잠을 20분씩 자게 하면서 낮잠을 얼마나 자는지, 낮잠 잘 때 렘수면이라고 하는 수면 패턴이 빨리 나오는지를 보고서 기면병, 기면증, 그다음에 다른 병들을 진단하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네, 수면 다원 검사는 주간 졸음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보는 네. 얼마나 깊이 자고 또 자주 깨는지 또 왜 깨는지 그 깊은 수면 얼마나 적게 자는지 이런 거를 아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거를 일으키는 수면 장애를 아는 거죠. 양이 아니라 질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해서 모든 주간 졸음증을 다 알아낼 수는 없고요. 수면의 네.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는 수면 다원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원인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건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간 졸음증의 가장 큰 원인, 탑 오브 더 탑이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적게 자면 졸린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수면 부족은 이렇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졸음운전의 가장 큰 원인이 수면 부족,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17시간을 운전하면, 즉 깨어서, 그러니까 17시간 이상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알코올 혈중 농도 0.05%입니다. 이 정도면 면허 네. 취소 면허 정지 아닌가요? 하룻밤을 꼬박 새면 알코올 농도 0.1%입니다. 면허 취소죠. 네. 예. 그러니까 밤새면 요즘에 교대 근무자들 되게 많으신데 밤새면 하루를 쉬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 자고 일주일 동안 4시간만 자면 저희 전공의 때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면허 취소의 상태로 일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냥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잠을 적게 잔다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연속으로 일주일 동안 자면 역시 면허 취소인 0.1% 알코올 혈중 농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 자면요 알파파가 없어진다. 알파파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눈 감고 있으면 각성파가 나오는 게 알파파입니다. 8에서 13Hz 정도의 리듬이 1초에 나오는 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 나오는 눈 감고 있을 때 나타나는 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알파파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깨어있을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태니 수면 부족이 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슬립 뎁, 수면 부채라는 거죠. 수면 부족은 절대 다른 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먹었다고 생각하면 배고픈 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수면 부족은 잠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를 음료를 마시는 거는 잠을 뒤로 밀어놓는 거지 절대 부족한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수면 부족, 수면 부채는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고요. 안 자면 그로 인해서 본인이 잠깐 졸면서 회복하시든 아니면 다른 시간 동안에 많이 자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졸음 상태로, 주간 졸음 상태로 업무나 일을 한다는 거니까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낮 시간이 아닌 밤 시간에 조금 더 자서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수면 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OECD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력도 좋고 수출력도 세계 10위권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탑 오브 더 1등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469분으로 1분 더 적게 자서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아주 자랑스럽죠. 지금은 이제 주 40시간 근무로 여러 가지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운동이 일어나서 이거는 그 전에 조사한 데이터라 최근에 조사하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발전해왔고 잠 못 자면서 일을 하면서 만들어왔지만 이제는 조금 사고의 전환도 바뀌어야 돼서 맑은 정신에 올바른 정신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파라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주기 리듬 장애인데요. 우리가 밤에 깨고 자는 리듬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 잘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잠은 길게 못 잡니다. 자고 깨는 리듬이 있습니다. 밤에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고 낮에는 자려고 해도 못 자죠. 이것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시차로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 자는 잠은, 그리고 연속적으로 깊은 잠을 잘 자는 거는 자기 생체 리듬 중에 자는 시간에 잘 때 제일 잘 잡니다. 근데 낮에 깨어있을 때 자려고 그러면 해외여행 가서 한국이 낮일 때 거기에 밤에 자려고 해보시면 한두 시간 자고 깨서 못 자는 경우 수탉이 하듯이 생체 시계가 켜져 있을 때는 절대 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생체 시계는, 머리에 있는 생체 시계, 자고 깨는 시계는 말초 시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는 말초 시계를 컨트롤해서 뇌가 잘 때 자고 또 뇌가 깰 때 우리 몸도 같이 깨어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뇌가 잘 때 몸이 자극이 돼서 깨어나고, 거꾸로 뇌가 깨어날 때 몸이 자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쉬지도 못하고 뇌가 깨어있으니 항상 일을 하게 되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여기 써 있는 다양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암까지 발생하게 되고, 또 신체가 쉬지 못하고 작동됨으로써 피곤함이라든지 육체적인 무기력함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뇌는 언제 잘지를 모르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일정하게 잠을 규칙적으로 못 자면 자는 시간도 뇌가 감지를 못하고 깨어있는 시간도 감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꾸벅꾸벅 졸고 밤에도 자꾸 깨는, 어떻게 보면 신생아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것처럼 자고 깨고 자고 깨는 상황이 반복돼서 육체도 건강하지 않고 낮에도 깨울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졸음증의 원인이 무언가 있나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면 질환들이 주간졸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면증입니다. 기면증은 좀 놀라운 그런 병인데요. 예, 굉장히 심한 졸림을 느끼고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저희가 수면 어택이라고 합니다. 이게 3개월 이상 매일 있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수면 다원 검사를 그래서 하게 되고,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바로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바로 잠들자마자 렘수면이 나타나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뇌의 이 수면을 유도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적인 기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러한 기전으로 좀 손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잠이 들 때나 깰 때 어떤 환각 현상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요. 보통 가위 눌린다고 하는 현상들을 이 기면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탄력 발작이라는 현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이제 경우들이 웃거나 울 때, 화를 낼 때, 감정적인 변화에서 몸에 근육에 힘이 빠지고, 고개가 떨어지거나 얼굴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어떤 현상을 저희가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데, 탄력 발작이 동반되는 기면증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1형 기면증이라고, 동반되지 않는 2형이라고 기면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이제 좀. 네. 기면병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흔한 병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0.02% 한 2, 3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병이고요. 10대, 20대 때 흔히 생기는 거니까 내가 졸립다고 기면병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예. 드문 병입니다. 맞습니다. 희귀난성 질환으로 진단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낮에 너무만 이유 없이 졸리고 탄력 발작에 동반되면 기면병을 학생들한테는 의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잠을 충분히 잘 잠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예. 규칙적으로 잘 잠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면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졸린다면 기면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드문 병이라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네. 좋겠고요. 예. 그보다 더 흔한 병들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불면증을 가장 이제 많이 일으키는 원인은 사실은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대부분 물어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코를 곤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보면 무호흡이 있고,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코골이 자체가 이제 목을 그리고 입천장을 진동을 하게 돼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게 완전히 이제 공기 통로가 막혀버리면 무호흡이 되는데, 무호흡이 일어나면 그 무호흡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뇌를 깨우게 됩니다. 뇌를 깨우면 자기가 이제 수면이 깨지 않더라도 머리는 깨는 각성, 또는 아예 이제 수면이 깨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수면 분절이라고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피곤하고 주간에 졸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호흡이
사실은 제일 훨씬 더 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기면증이나 수면 과다증, 이제 탄력 발작이 없고 검사했을 때 렘 수면이 빠르지 않으면 기면증이 아니라 수면 과다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들은 다 100명 중에 1명보다 훨씬 적은 1000명 중에 1명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흔치 않은 병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 신경과에 저희가 이제 보는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불면증이 이제 또 대표적이죠.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도 잠이 들기가 어려워지고 잘 때도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렘 수면의 행동 장애, 그 다음에 수면 이제 그 수면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 수면, 그리고 뒤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일주기 리듬 장애, 이러한 병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면 장애들이 되겠습니다. 네. 수면 장애가 약 80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80가지 모든 것들이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낮에 졸리니까 또 밤에 못 자기도 하고 또 밤에 자꾸 이유 없이 깨게 되는 본인이 기억하든 못하든 간에 잠의 질을 방해해서 숙면을 못 취하게 되는 거니까요. 다른 원인이 없다면 또 수면의 질이 나쁜 원인이라면 수면 장애를 먼저 의심해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수면다원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간졸음증의 기타 원인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수면과 관련되지 않은 원인들이 또 있어서 오늘 그걸 좀 조금 정리해 보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술. 예, 술은 저희가 옛날에 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술은 잠을 빨리 들게는 합니다. 빨리 들고 약간 깊은 잠의 양도 조금 늘려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주 깨게 해요. 그리고 또 그 꿈꾸는 잠도 늘려줍니다. 그래서 전체 수면 시간은 술을 안 먹을 때보다 1시간 이상을 줄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중간에 깨서 분절이 되니까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돼서 술은 일단 술 먹으면 졸립죠. 또 밤에 수면의 질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꿈꾸는 잠이 많아지게 되니까 수면 부족 상태가 유지돼서 낮에 또 졸리게 되겠죠. 그래서 술이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생활 습관, 앞에도 일주기 리듬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계는 쉽게 안 바뀝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 정해진 시간에 어긋나게 내가 오늘은 한 3시간 일찍 자고 내일은 한 5시간 늦게 자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생체 시계가 자는 시간을 잘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언제 자야 될지를 모르게 되니까 밤에 충분한 시간을 자지 못하게 되게 되고 낮에 자꾸 졸린 일이 생기게 돼서 잠은 규칙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를 많이 잤냐가 보다는 언제 잤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고플 때 허기진다고 중간에 간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정작 식사 시간에는 배 안 고프니까 조금만 먹고 끝내고 아니면 건너뛰고 또 그 중간중간에 자꾸 먹게 되면 위장 버리고요. 건강 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잠자는 리듬은 쉽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교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지 않으시면 생체 시계가 제 기능을 못해서 많이 졸리게 됩니다. 수면제, 잠 못 잔다고 수면제 드시는데요. 이 수면제가 아시겠지만 약효가 짧은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수면제들이 3일, 길게는 5일까지 갑니다. 약효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으면 밤에 잘 자서 좋은데 며칠 지나면 그 약 때문에 낮에 졸린 일이 또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면제가 잠은 자게 하는데 깊은 잠을 방해해요. 깊은 잠을 줄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양은 늘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깊은 잠 못 자는 수면 장애하고 똑같아서 낮에 또 졸리는 원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이해하시겠죠? 카페인, 졸려서 먹는 카페인이 결국은 과도하게 먹으니까 밤에 또 못 자는 일이 생기고 또 다시 카페인에 중독되면 내성이 생겨서 안 먹으면 또 졸린 일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카페인이 보통 한 반감기가 6시간 간다고 하니까요. 다 없어지려면 12시간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6시에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오후에 또 졸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거가 다 없어지려면 새벽 돼야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카페인도 또 영향을 줍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강한 빛은 각성을 일으키지만
밤에 강한 빛이나 소음은 또 잠의 질을 방해해서 또 요즘에 빛에 가장 문제된 건 이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블루라이트, 밤에. 청색파를 유튜브 보시고 스마트폰 보면서 못 자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과적인 질환들이 또 그렇습니다. 만성 통증 질환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은 못 잡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 디스크라든지 관절 통증이 있으면 일정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니까 또 통증 때문에 뇌가 깨게 되죠. 그래서 또 뒤척이게 자게 되는 거죠. 폐경들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 때문에 또 긴장도도 높아지고 또 홍조증도 생기게 되고 임신도 뭐 당연히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세 문제라든지 생기게 되고요. 위장관 질환으로 영성 식도염. 우리가 서 있으면 역류가 잘 안 되겠죠. 중력대 밑으로 쳐지니까. 누워 있으면 위로 올라오기 좋은 조건이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기도가 막히니까 이 가슴 안에는 음압이 걸려요. 근데 이 관이 연결된 게 위하고 연결돼 있으니 음압이 흉곽으로 이 가슴 쪽으로 당기는 힘에서 작동되니까 역류가 쉽게 되죠. 그러니까 무호흡증이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역류가 되면 그것이 위 식도를 헐게 만들고 자극을 통증을 일으키게 돼서 또 깨는 원인. 신부전도 마찬가지고 호흡기 질환도 누워 있으면 호흡이 사실 깨어 있을 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요.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우울증이나 정신 질환은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뇌신경 질환도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또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수면의 질이 나빠서 굉장히 낮에 졸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이나 치매 환자들이 밤에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수면이 분절돼서 많이 졸리게 됩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도 또 졸음을 일으킵니다. 통증 조절하는 약들이 여러 가지 쓰시는데 뭐 통증 조절하는 많은 약제, 진통제를 포함해서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뇌신경 약물들도 마찬가지고 정신과 약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수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약제들이 졸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사실은 질병을 찾는 것보다는 약물을 조절하셔야 되고 또 약을 꼭 써야 된다면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써야 된다면 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복용한다든지 또 약효가 짧은 약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원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생활 습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의 통계를 보면 그 한 50대 이후의 성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약 먹는 개수가 5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깨는 약도 있을 거고요. 졸린 약도 있는 겁니다. 한번 본인이 다른 요인, 앞에 말씀드린 수면과 관련 수면 부족, 일주기 리듬 장애, 또 다양한 수면 장애가 아닌데도 낮에 졸린다면 이런 생활 습관, 또 복용하는 약물,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내과적인 질환들의 왜 원인인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오늘 이제 수면의 비밀, 5번째 수면의 비밀은 주간 졸음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교수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떻게 뭐 했는지 저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이렇게 다음번에도 아주 재밌는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